네, 4장에서는 리더십 이론, 동기부여 이론을 다룹니다. 자, 먼저 리더십 이론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기 전에 리더십의 유형을 크게 우리가 지시적 리더십과 참여적 리더십으로 나눕니다. 자, 이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 결정은 리더가 합니다. 행정관리자가 하는데 근데 지시적 리더십은 그냥 리더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참여적 리더십은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하지만 근데 의사결정 과정에 직원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참여 후에 그것을 반영해서 결정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시적 리더십은요. 그냥 위에서 던지고 그리고 그대로 잘하면 보상 그리고 아니면 처벌을 주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이 총대를 매기 때문에 장점으로 얘기하면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통제와 조정이 용이하다라는 거 집회의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건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참여적인 리더십에 비해서는 동기부여에 대한 사기 그러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지식이나 기술을 반영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이런 단점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참여적 리더십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직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지식이나 경험과 기술이 이제 참조가 돼서 의사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으로 관리자가 결정을 했더라도 그 결정 과정에 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르기 위한 동기가 보다 더 잘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구성원들 간의 정보 교환 의사소통이 보다 더 활발해질 수 있고 이게 이제 사회복지 가치와 부합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 하나 한다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어요. 결정은 내가 했지만 니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조직이 무기력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적 리더십은요. 교환 관계. 그래서 내가 한 만큼 보상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게 이제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훌륭한 리더십은요. 내가 한 만큼의 보상을 잘 주는 그게 훌륭한 리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환 혹은 보상 그리고 성과 혹은 역할과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상벌 체계 한 만큼 하겠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변혁적 리더십은요. 오히려 비전의 제시, 구성원들의 변화, 그러니까 내 가슴에 불을 지펴줄 그런 어떤 그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에 강조를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 제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이제 그 리더십이 추종자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리더십 이론에서요. 리더십 이론이 처음에는 그냥 정말 성공적인 리더십은 그냥 타고난 리더가 발휘하는 거다. 리더의 타고난 성향의 문제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흉내를 낸다고 우리가 학습해서 배우기는 힘들다. 이게 이런 입장을 특성이론 자질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아니다. 훌륭한 리더십이 어떤 행동인지를 잘 분석을 하면 우리도 그 행동을 학습하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행동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이론은 특성이론과 다르게 훈련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대표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행동이론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블레이크와 머튼이라고도 하고요. 블레이크와 무튼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학자들의 관리 격자 이론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할 때는 팀 브레이크 버튼 이게 이제 브레이크 버튼을 얘기하고요. 인생 종치니까 브레이크 버튼 고장나면 인생 종치니까 그러기 싫으면 관리 격주로 해 이렇게 외우시라고 써놨습니다. 브레이크 버튼의 이론은 관리 격자 이론이고요. 얘네들은 인간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 즉 인생이죠. 이걸 기준으로 5가지 리더십 유형을 얘기했는데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은 바로 팀형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블레이크 머튼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관리 격자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격자는 약간 바둑판 모양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가로, 세로가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에 대한
대한 관심, 이거는 생산에 대한 관심인데 이걸 이제 1에서 9까지, 여기도 1에서 9까지 이제 가장 낮은 것부터 가장 높은 것까지 순서로 크로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낮은 유형이 있고 얘는 무기력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관심은 되게 높은데 근데 생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떨어져요. 이것을 컨트리 클럽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산에 대한 관심만 높고 인간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어요. 이것을 과업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높은 걸 T형이라고 얘기하고요. 둘 다 중간인 걸 OO 스타일을 얘를 중도형 혹은 중간형 혹은 중용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은 팀형이다. 사람과 즉 인간과 일 자체 생산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유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리더십 이론의 발전 방향은 특성 이론에서 행동 이론으로, 그 다음에 70년대 이후에는 상황 이론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훌륭한 리더십이라는 게 막 딱 정해져 있어서 모든 상황에 이 리더십이 훌륭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다. 결국은 상황에 따라 훌륭한 리더십은 그때그때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걸 우리가 상황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리더십은 상황 따라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리더십이 효과적이었다고 저 상황에서 그 리더십이 똑같이 효과적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상황 이론가에는 허쉬와 피들러의 상황 이론, 그리고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 이론 등이 있습니다. 자, 피들러는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효과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럼 상황을 무엇을 통해서 볼 것인가? 리더의 권력의 정도, 직원과의 관계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과업이 구조화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상황이 얼마나 리더에게 호의적인가를 따지고요. 그 상황의 호의성 정도에 따라서 상황이 되게 호의적일 때, 상황이 되게 안 호의적일 때에는 그때는 과업 중심 리더십이 좋지만 상황의 호의성이 중간 정도이면 관계지향 리더십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 피호호호호입니다. 그래서 피들러는 상황의 호의성을 기준으로 호의성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가 있고 없고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의 호의성의 지표를 하나는 관계, 하나는 권력, 그리고 하나는 과업의 구조화로 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관계와 과업의 구조화와 지위 권력으로 보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지향 리더십과 과업지향 리더십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 기억이잖아요. 근데 상황의 리더십이 중간 정도이면 간하고 발음이 같은 관계라고, 간 있는 중간이면 관계지향이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안 좋거나 되게 호의적이면 둘 다 관이 아니라 과업지향이 좋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쉬와 블렌차드예요. 제가 이제 허불상이에요. 허쉬와 블렌차드는 직원의 성숙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황을 확인했고요. 이 직원의 성숙도는 직원의 능력과 직원의 의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불상의 직원들이 의지도 없어 능력도 없어. 자, 허쉬와 블렌차드는 직원의 성숙도가 상황 요인이다라고 보았고, 그것을 직원의 능력과 의지로 보았다라는 걸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제 참지 않아요. 위제 참지입니다. 위제 참지에서 리더십의 유형을 위임형, 제시형, 참여형, 지시형으로 구분을 했는데, 당연히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는 직원들은 믿고 맡기면 돼요. 위임형입니다. 근데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하나하나 시켜야 돼요. 지시형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의지는 있는데 애가 능력이 없어. 그러면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제시해 주면 돼요. 근데 애가 능력은 있는데 뺀질거려. 뭘 하려고 하질 않아. 그러면 걔는 너는 이런 식으로 참여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리더십 유형이 그런 상황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리더십 이론으로요. 베이스가 얘기했던 변혁적 리더십은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비전의 제시라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였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그냥 현상에 안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모험에, 그러니까 위험에 도전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개혁적이고 변화지향적인 모습이고,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동기를 주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와 추종자가 서로 협력하는 하는 관계에서 이런 변혁적 리더십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삶에 영향을,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그런 리더십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퀸의 경쟁가치 리더십은요. 기본으로 4가지 가치예요. 내부 지향인가 외부 지향인가 이 한 축이 있고요. 통제 그리고 유연 이 한 축이 있습니다. 그걸 크로스 시켜서 외부 지향적이면서 통제, 그 다음에 외부 지향적이면서 유연, 그 다음에 내부 지향적이면서 통제, 내부 지향적이면서 유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4가지의 리더십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지향적이면서 통제적인 건 목표 달성형 리더십이고요. 이거의 반대 지점에 있는 게 내부 지향적이면서 유연한 거죠. 이걸 동기부여형 리더십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딱 2번 언급이 됐을 뿐이어서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시면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걔보다 최근 시험에서 나오는 게 섬김의 혹은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구성원들에게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직하고, 공동체의 윤리, 겸손하고, 배려하고, 뭐 청지기 정신, 관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는 게 서번트 리더십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성장에 대한 헌신이라든지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초점을 두는 거고요. 생산적 측면에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행동 정도를 더 중시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개개 성원들의 존중에 바탕을 둔 리더십, 즉 서번트 리더십이 적합한 리더십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동기부여 이론이에요. 자, 동기부여 이론은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구성이 됩니다. 동기에 무엇이 영향을 주는가? 자, 욕구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 그것을 하려 하겠죠. 그래서 이제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로 욕구를 얘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이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인행사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매슬로우는 우리가 생리적 욕구가 있고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소속과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다음에 존경에 대한 욕구가 있고, 마지막 이것만 성장 욕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엘더퍼라는 학자는요. 이거를 크게 한 3가지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생리적 욕구와 우리가 안전에 대한 욕구가 뭐 신체적인 안전이나 물리적인 안전에 대한 욕구도 있고, 심리적인 안전에 대한 욕구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존재에 대한 욕구인 거고, 그다음 심리적인 안정, 이거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불안정하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소속과 사랑, 그다음에 우리가 존경도요. 타인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타인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그다음에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걸 자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타인으로부터 받는 인정, 소속과 사랑, 그리고 심리적 안정은 얘는 관계 욕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존과 자아 실현을 얘를 성장 욕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5개가 아니라 3가지 범주인 존재와 관계와 성장으로 구분을 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매슬로우는 5개의 욕구가 동시 추구될 수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엘더퍼는 동시에 추구될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재보다는 관계보다는 성장이 더 상위 욕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슬로우는 하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상위 욕구를 향해 상위 욕구에 대한 동기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엘더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위 욕구로 퇴행하는 그런 현상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좌절 퇴행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매슬로우가 얘기하지 않았던 이런 내용들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그 엘더퍼의 매슬로우와 다른 그런 핵심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허츠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의 핵심은 만족의 차원과 불만족의 차원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불만족이 줄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만족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 요인 자체가 증가가 돼야 만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만족 요인을 동기 유발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만족하고 관련된 요인을 위생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것에 대한 동기를 끌어올리는 건 무슨 요인이다? 실질적
실질적으로 동기 유발 요인이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 일 자체가 주는 성취감이라든지 인정 이런 것들이 사실 동기 유발 요인이고 그 일을 둘러싼 외적인 요소들 뭐 월급이 어떻게 되고 근무 조건이 어떻게 되고 뭐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일 자체에 대한 동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런 게 나쁠 때 불만족이 증가하는 위생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맥그리거의 XY로는 앞서 얘기했습니다. 일 좋아해? 나 싫어. 그러면 통제하고 강제하고 지시를 해야 되는 거지만 나 예스 좋아해. 그러면 자아실현 혹은 자율, 책임감, 재량 자율, 창조성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맥클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에서는요. 인간의 욕구를 권력 욕구, 친화 욕구, 성취 욕구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권력 욕구가 있는 사람한테는 야, 네가 자원봉사단 좀 이끌어봐. 그리고 여러분 저 좀 따라오세요. 이러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일에 대한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친화 욕구가 강한 사람한테 컴퓨터 모니터링을 보면서 단순 업무만 시키면 그러면 동기부여가 잘 안 되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말벗하고 안부 인사 묻고 사람들과 같이 하는 일을 시키면 그 일에 대한 동기가 강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취욕이 강한 사람한테는 너무 단순 업무 그냥 뭐 늘 해왔던 대로 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도전 의식이 필요한 일을 맡길 때 동기가 더 많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무를 줄 때 그 직무에 대한 동기는 그 일이 그 사람의 핵심적인 욕구하고 얼마나 잘 맞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동기를 갖게 되고 동기 발생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으로 애덤스의 형평성 이론 혹은 공정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이제 준거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랑 쟤랑 일을 비슷하게 해요. 나랑 쟤랑 일을 비슷하게 하면 그럼 내 생각에 나와 걔가 받는 보상은 비슷해야 되거든요. 근데 걔는 뭐 예를 들어 500을 받는데 나는 200밖에 못 받아. 그러면 내 입장에선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형평성에 맞게 보상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나도 그러면 200만 원 나는 만큼만 일을 해야지. 혹은 준거 인물이 사실은 나랑 좀 달랐구나. 그래서 자신의 준거 인물을 바꾸는 방식으로 뭐 작동을 하든지 동기가 발생을 하든지 아니면 나 이 직장 못 다니겠네. 이러면서 사표 내고 다른 조직으로 가버리든지 어쨌거나 이제 이 형평성을 좀 맞추려고 하는 방향으로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형평성 이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2020년도 시험 문제에서는 A는 자신보다 승진이 빠른 입사 동기인 사회복지사업 B와의 비교해. 이게 이제 준거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쟤보다 이게 좀 떨어지니까 그런 업무 역량을 내가 이거를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실제로는 걔랑 비슷한 줄 알았는데 걔가 나보다 훨씬 더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게 나와 이런 게 다르구나. 그럼 나는 그 갭을 메우기 위한 방식으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대학원 진학을 해야지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이거는 준거 인물과의 비교를 통해서 걔와의 나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방식으로 동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브룸의 기대 이론에서는요. 내가 그 일을 할 건지 말 건지는요.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다음에 그 정도의 성과를 낸다면 나에게 어떤 보상이 따라올까? 그다음에 그 보상이 내가 원하는 건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건가? 이거를 이제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대와 수단성과 유인가를 통해서 이제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브룸의 기대 이론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5장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와 조직 문화예요. 자, 조직구조 선택의 상황이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얘는 조직구조는 환경, 기술, 규모, 전략 등 외부 혹은 내부 조건에 따라서 조직구조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상황이론하고 비슷한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회복지 조직의 경우 외부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구조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이론의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환경이 단순하면 이거는 예측이 가능하고 변화가 적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직권식 구조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상층부에서 딱
집중을 해서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요런 경우가 적합하지만 환경이 복잡하면 그걸 위에서 상층에서 한 사람이 그걸 다 결정하고 이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분권식 구조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표준화된 기술은 절차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위에서 딱 이게 집중하는, 그러니까 위에서 결정을 하는 직권식 구조가 적합할 수 있지만 표준화되지 않은 기술일수록 이거 이제 환경이 복잡하다라는 거 비슷하죠. 그러면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각 이제 이렇게 일선에서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요런 분권식 구조가 더 적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업무의 표준화 정도가 너무 지나치게 높으면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원의 재량권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업무의 표준화 정도가 높으면 예측성을 높이기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업무가 비표준적이고 복잡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재량과 자율성이 필요할 수 있고요. 유연하게 움직여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직 구조의 핵심 구성 요소로 복잡성과 공식화와 집권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분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상층에서 하층으로 가는 이렇게 그러니까 위계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경우는 이건 수직적인 분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옆으로 막 부서가 많은 거 이걸 우리가 수평적 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직은 더 복잡해지겠죠. 자, 수평적 분화는 부서가 많은 걸 얘기해요. 막 기능, 부서, 전문 영역에 따라서 부서를 많이 늘리는 거죠. 그래서 과업의 종류가 많으면 그럴 때는 수평적 분화가 더 사이즈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이 많으면 수평적 분화가 더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서가 많기 때문에 부서 간의 조정의 필요성이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직적 분야는요. 위계 구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를 받으려면 거쳐야 될 이 층위가 굉장히 높은 게 이제 수직적 분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 분야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통의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 뚫고 여기 뚫고 여기 뚫고 여기 뚫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식화는 조직 내 직무와 수행 과정을 명문화하는 거, 뭐 매뉴얼로 지침으로 직무기술서로 공식화하는 혹은 명문화하는 걸 얘기합니다.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업무의 일관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공식화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관료제의 특징이 이런 매뉴얼을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는 걸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공식화 정도가 크면 업무의 편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효율성이나 예측성을 높일 수 있고 사적인 요소의 영향력보다는 업무대로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근데 이제 한계는 반대로 직원의 재량권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 업무가 너무 복잡하면 오히려 과도한 공식화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아까 레드테이프라는 말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만들었던 규정 자체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앞에서 이제 직권식이다 내지는 분권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권한이 위에 상층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이걸 우리가 직권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분산이 되어 있거나 이양이 된 거를 우리가 분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권화 정도가 높다라는 건 최고 관리자가 조직의 통제 권한을 주로 쥐고 있는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의 장점은 정보가 과도하게 분산된 상황에서는 의사결정의 직권화가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보가 너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전체를 보기가 어렵다면 이걸 중앙에서 모아서 한 번에 판단하게 하는 편이 그게 오히려 실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퍼즐 조각들이 너무 흩어져 있으면 한 사람이 모아서 그걸 쫙 맞추는 게 오히려 실패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분권화의 장점은 뭐 참여와 재량권을 확장시킨다. 재량권을 강화시킨다. 그다음에 이제 상층부보다는 밑으로 던졌기 때문에 최고 관리자의 업무와 책임은 증권화에 비해서 이제 감소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과도하게 정보가 집중된 상황에서는 아까는 우리가
과도하게 정보가 분산된 상황을 얘기를 했었고요. 집중된 상황에선 오히려 분권화가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은 정보가 너무 중앙에만 몰려 있어서 과부하가 되고 판단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각 현장의 판단권을 나눠주는 것이 실패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일을 결정하느라고 일이 늦어지면 일을 이제 아래에서 서로 나누어서 처리를 빨리빨리 하는 이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직 구조의 설계예요. 업무를 세분화하는 건 업무를 그야말로 세부 단위로 나누는 것을 업무의 세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세분화할수록 우리가 전문성이 증가하고 속도가 향상하고 훈련을 시키기가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지나치게 세분화된 직무가 오히려 이용자의 욕구라든지 시장 변화에 이제 신속하게 대응하는 걸 오히려 이제 방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업무 세분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2011년, 12년에 나왔고요. 13년 동안 그 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조직을 지역에 따라, 기능에 따라, 대상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는 여기는 서비스 제공, 여기는 모금, 여기는 기획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는 2교대, 3교대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의 거주 지역에 따라서 지역을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문제에 따라서 이제 가족 문제, 비행 문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서비스에 따라서는 개별사회 사업, 집단사회 사업, 지역사회 조직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 구조의 유형으로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상시적으로 속하는 기능 조직은 무슨 부서인데 근데 예를 들자면 사업 조직으로 무슨 팀에도 속하는 그래서 이제 이건 상시적인 기능적인 부서로 나는 무슨 부 그다음에 무슨 부가 있다면 나는 땡땡부에 속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업하고 관련해선 A 사업에 팀원으로 같이 속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능적으로는 이 부서에 그 다음에 사업적으로는 A 사업에 참여하는 이렇게 이제 행과 열이 교차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행렬 구조 내지는 매트릭스 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집권화하고 분권화의 장점을 동시에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 간의 협력, 그러니까 여러 부서가 한 팀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A 팀에서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A라는 이게 사람, 그다음에 이 부서에서는 B라는 사람, 이 부서에서는 C라는 사람이 이제 A 팀에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능 간 협력을 통해서 조직의 유연성이나 탄력성이나 대응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 담당자가 이것도 챙겨야 되고 이것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태스크포스 팀은 이제 임시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성격의 팀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다시 원래 기존 부서에서 파견이 돼서 임시적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그 과업이 종료되면 이 태스크포스 팀은 해체가 되고 다시 이제 자기 부서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를 태스크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의 위원회들이 있죠. 얘는 일상 업무 수행 기구하고는 별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을 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여기서는 무슨 위계가 딱딱 있어서 결제 맡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수직적 분화 수준이나 공식화의 수준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문화입니다. 조직 문화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집단 문화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으로 집단 문화든 조직 문화든 사실 그 집단을 혹은 그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신념과 가치 혹은 행동 양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이제 조직 문화죠. 이거는 보통 서서히 문화라는 것 자체가 보통 서서히 형성이 되지만 서서히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지만 일단 한 번 형성이 되고 나면 문화는 쉽게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혹은 문제에서 또 특별히 어렵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에 이제 인적자원 관리예요. 인적자원 관리의 내용은 사실 이 내용이 여러 번 나와서 제가 요거를
쭉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어쨌거나 채용하고 배치하고 평가하고 보상하는 뭐 그쵸? 그런 얘기들 직원을 채용하고 평가하고 개발하고 동기부여하고 그다음에 소진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직원을 모집하고 심사하고 채용하고 그다음에 직원을 훈련하고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과 같은 개발 그다음에 임금 혹은 복리후생과 같은 보상 그리고 승진이나 근태 관리 그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을 유지하고 이직 관리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의 구성 요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적 관리의 구성 요소를 다시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심사하고 채용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인력의 확보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력 개발, 직원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 관리를 위해서 평가와 피드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표 관리법으로 우리가 이제 목표 관리 이론 아까 조직 이론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상하의 참여를 기초로 해서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 직원들의 성과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 혹은 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직원을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상 관리를 위해서 임금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승진을 시키고 복리후생 등을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인적 자원을 유지하고 이직 관리하고 근무 환경을 좀 더 이직이나 소진을 막기 위해서 근무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적 자원 모집 채용 어떻게 하는가 등등을 얘기를 하는데요. 면접 평가표는 뭐 아시겠지만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질문지나 평가표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면접을 할 수 있고 면접 평가 점수를 이제 부여하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적 자원 모집을 위해선 직무 분석을 실시를 하고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직무에 대해 업무의 내용, 그다음에 수행 요건 혹은 책임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 분석하는 것 이게 이제 직무 분석이 됩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직무 명세서와 직무 기술서를 바꿔서 오답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를 하셔야 되죠. 직무 명세서는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무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그 다음에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수행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 명세서가 되는 거고 직무 자체에 대한 기술은 직무 기술서가 됩니다. 그래서 직무의 명칭, 개요, 직무의 성격, 내용, 수행 방법 등등등을 정리한 문서를 직무 기술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뭐 직무 설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직무 내용, 수행 방법, 직무 간의 관계 등을 설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직무 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적 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 훈련을 할 때 뭐 강의를 할 수도 있고 포럼을 할 수도 있고 패널 토의를 할 수도 있고 분임 토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시험에 나온 것들을 주시면 대규모 강의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하기에 용이하다라는 이야기를 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 교육을 하죠. 그다음에 직무를 통해서 연수를 할 수도 있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직원이 지출한 이제 자기 개발 비용을 조직에서 지원하는 내가 외부에서 이제 이런저런 교육을 받고 그 비용을 조직에서 지원받는 형태로 직무 외 연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슈퍼비전이에요. 슈퍼비전은 슈퍼바이저하고 슈퍼비전을 받는 슈퍼바이지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냐면 행정적인 목적, 즉 기능, 지지적인 목적과 기능, 교육적인 목적과 기능을 갖게 됩니다. 행정적인 것은 이제 상급 하급자가 즉 슈퍼바이지가 절차대로 규정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지적인 성격은 사회복지사 즉 슈퍼바이지가 업무에 대한 동기나 사기를 진작하고 심리적인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죠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힘든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을 이제 최대한 헐겁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교육적인 기능은요 지식과 기술을 근데 이제 사회복지 쪽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지식
지식과 기술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이제 교육적 기능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슈퍼비전의 모형은요. 한 명의 슈퍼바이저가 한 명의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고 한 명의 슈퍼바이저가 팀 단위의 여러 사회복지사들을 이제 슈퍼비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슈퍼바이저가 모여서 집단이 중심이 돼서 슈퍼비전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료형 슈퍼비전이 있죠. 그러니까 별도의 슈퍼바이저가 없이 끼리끼리 서로 슈퍼비전을 공유롭게 나누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직무소진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쭉 아실 겁니다. 2019년도에는 직무소진의 단계를 열성의 단계, 그러다가 그게 확 는 침체의 단계, 그러다가 좌절을 해주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무감해지는 무관심의 단계, 요런 단계로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대응으로 업무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래서 좀 더 만족스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관리 접근을 업무 생활의 질을 높이는 운동을 도입하려고 하는 게 이제 대응 중에 하나로 이야기했고요.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당연히 이런 분위기가 되면 소진이 덜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상으로 이제 6장까지의 내용을 휘리릭 살펴보았습니다.